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하님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목요일이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길라잡이 2부, 원래 어저께 저녁으로 예정돼 있던 일정을 부득이하게 하루 미뤄서 오늘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기를 바라지 않았었는데요. 사실은 그저께 저희가 구독자가 50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뭐 특집 같은 것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지금 이번 주 들어가지고 뭐 여러분들 상담도 되게 많았고, 또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미처 정신이 없어서 어저께 뒤늦게라도 좀 감사 인사를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또 어쩌다 보니까 어저께는 또 제가 사무실에 못 들어오는 그런 불의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뒤늦은 감사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빨리 구독자가 모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사실 뭐 그냥 저희 제자들만 가끔씩 와서 봐줘도 충분한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분에 넘치게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어제와 같은 일이 있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길라잡이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9일 목요일이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길라잡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마무리를 한번 쫙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뭐 이제 사례 연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 질의응답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또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 수가 있고, 또 너무 짧게 하면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본문 쓰는 법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전략적인 요소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방향성을 잡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기술하면 되는지, 또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정규 방송 이외의 비정규 방송 형태로 여러분한테 또 조만간에 따로 컨텐츠를 구성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는 일단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본문 작성 방법. 그래서 실제 본문에 이제 각 항목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넣으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문일답은 마찬가지로 온오프닉스에 여러분께서 올리셨던 그런 질문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그냥 특별한 질문은 없으셨고요. 반 정도는 이제 좀 몇 가지 카테고리로 질문이 나눠졌거든요. 그 부분들을 제가 적당히 묶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문 작성에 앞서서 숙지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양식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추천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라는 표현을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 분량 같은 경우에는 7페이지 내외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권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여러분이 30페이지를 쓰셔도 50페이지를 쓰셔도 그것 때문에 제재를 가하진 않을 거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주관기관에서 그 서식에 있는 글꼴의 크기나 문단은 바꿔도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딘 저도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권장사항 정도라서, 원래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한글 영문 15포인트 줄간격 16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원래부터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이 정도 조건을 굳이 지키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독성 좋은 폰트를 써서 적절한 줄간격으로 적절한 분량으로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이 서식 안 지켰다고 감점을 한다 이런 조항은 평가 항목이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주관기관에 따라서 이걸 인쇄를 할 때 한 페이지에 두 장을 이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그 정도 될 때는 15포인트 정도는 돼야지 원래보다 작게 나오니까 정말 깔끔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포인트 줄간격 160% 빈줄 6포인트 해서 한글하고 영문 이렇게 잡는 거는요, 실제로 인쇄 시에 가독성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맑은 고딕이나 다른 가독성 좋은 폰트로 바꾸고, 양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거를 글씨를 줄여가지고 쫙쫙 줄간격 줄여가지고 집어넣고,
뭔가 그 뭐냐 뒤에 있는 막 그림도 막 이렇게 빽빽하게 줘가지고 올려놓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분량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분량 부족해서 여러분이 할 얘기를 못 하시는 경우는 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제대로 표현을 못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글씨 작게 해서 빽빽하게 붙이고 분량 많은 사업계획서 쓰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사업계획서가 별로 없었어요. 뭐 디딤돌이나 이런 것처럼 애초부터 뭐 15페이지, 20페이지를 쓰라 그러라면 또 얘기가 모르겠는데요. 뭐 이번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뭐 특별히 의무사항도 아니고 사실 뭐 심사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분량도 뭐 이제는 제가 뭐 7페이지 내를 지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뭐 한 20페이지 정도를 쓰셔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뭐 한 50페이지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좀 보기 힘들겠죠. 뭐 개인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실 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문장이 너무 길면은 그 문장에 있는 요지가 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 문장은 피하실 것.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두 갈씩으로 쓸 것. 왜냐하면 앞쪽에 주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지고 뒤까지 가야 무슨 소린지 알거든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되면은 결국엔 나중에 이 사업이 뭐를 원하는 건지 파악하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 사업이 되게 매력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뭔가 문학작품 읽을 때 그 습관이 있어요. 기승전결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클라이막스 팍 치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는 짧은 시간 안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첫 번째 두 갈씩에 정확하게 이 사업은 뭐다, 이유는 뭐다, 배경은 뭐다, 이 사업은 BM이 뭐다 이렇게 딱딱딱 들어간 다음에 뒤에 거를 막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돼 보이는데요. 아직도 가끔 가다 보면은 문학작품 쓰듯이 이렇게 기승전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설득력도 떨어지고 매력도 많이 없어지니까 좀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표는 너무 많이 쓰면은 좀 난잡해 보이니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강조하신다고 막 페이지마다 막 볼드체 밑줄 쫙쫙 거놓는 분들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들이 남의 책이 빌렸는데 그 책에 막 밑줄 쫙 다 하나씩 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그게 읽기 짜증나는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당 정말 강조해야 되는 거 한두 개 빼면은 너무 많이 사용하지는 마시라.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꼭 초기 창업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꼭 지켜야 되는 건데요. 이제 대부분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하니까 내 걸 뽑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업은 뭐 소셜벤처 같은 게 아니면 무조건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초기 창업이면. 그러면은 뭐 1인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누군가를 고용해야 될 것이고 또 누군가를 고용하신 분이라면은 매달 이 고용 팀원들 그 직원들의 월급을 어떻게 줄 것인지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수익성이 그거보다 앞서야 되는 거죠. 당장 내일 모레 직원한테 월급 줄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서 사회적 의미만 찾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 가족도 못 챙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상상이라는 거 되게 좋은데요. 어차피 여러분이 어떤 뭐 시장 규모를 예측한다든지 수요를 분석한다든지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든지 이런 온갖 얘기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온갖 여러 가지 가정을 더해가지고 산출된 결과물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가정으로 이 결과물을 산출했냐라고 해서 그 앞에 있는 가정들을 쫙 살펴보면은요. 다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빈틈들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요.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업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를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고도의 테크닉이라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제가 혹시라도 사례 연구에서 조금 표현할 수 있으면 좀 노력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유로 그런 상상할 수 있는 여지 안에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써놓지는 않았는데요.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개조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어느 쪽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개조식은 좀 깔끔해 보이는 대신에 각
그 항목들이 이렇게 딱딱 끊어져 보이는 현상이 나와서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스토리텔링은 잘 되는데 이렇게 포인트를 찍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쪽으로만 통일을 해서 잘 쓰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개조식을 쓰시려면은 스토리텔링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요. 서술형을 쓰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면으로 배치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먼저 보고 뒤에 거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가 가지는 뭐 어떤 뭐 평가에서의 차이점 이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쓰기 편한 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샘플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샘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sm테크 종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sm테크.go.kr 그래가지고 요 밑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다 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 강의 자료 공유해드리면은 요 링크 찍어서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그냥 sm테크.go.kr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그 공지사항에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자료 제일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보면은 누구나 PDF로 아무런 비용 지불 없이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R&D 사업계획서라서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요. 아마 이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주변에 수소문 해보면은요, 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주변에 한 명쯤은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면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하셔도 좋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중에 정말 그냥 좋은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뭐 내용이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글쟁이의 관점에서 잘 쓴 사업계획서는 몇 개 안 돼요, 실제로.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1억 받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 막 내미는데요. 그게 사실은 발표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템이 그 시류에 잘 맞아서 심사위원들께서 좀 좋게 봐주셨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좋은 사업계획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글적으로 잘 쓴 사업계획서도 떨어지는 경우 많고요. 그냥 사업계획서 자체는 엉망인데 그래도 아이템이 꽤 괜찮고 역량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 사업계획서는 글로 쓰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된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면 난 성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되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뭐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자료들 겉으로 보면 되게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그거를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스토리보드를 잘 짜가지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건지 그 구성을 하시고요. 그런 단어들을 좀 나열을 잘 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몇 가지 표현들이나 아니면 구성이나 구조 같은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이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자료 보면은 이게 그래도 몇 가지 사례들을 쫙 모아놓은 PDF 자료라서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굉장히 이 자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업계획서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오히려 이게 R&D 계획서라도 가장 표준적으로 무난하게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뭐 옷으로 따지면 이제 프리사이즈 정도 되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이 막 남이 쓴 사업계획서 이렇게 가져다가 혹은 뭐 인터넷에서 누가 썼다 그래서 그거 보고 그대로 베껴가지고 제공원 바꾸고 쓰고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나는 L 사이즈 입는데 뭐 XS, X 스몰 사이즈 옷 입어서 막 꽉 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여기 있는 표현들이나 아니면 말을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만 차용을 하시고 글을 쓰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좀 더 자유롭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사업계획서 이렇게 멘토링 같은 거 들어와 가지고 살펴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아이템 되게 좋은데요. 글을 차라리 그냥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설설설설 막 썼으면은 그것 좀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거든요. 뭐 요건 요렇게 빼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 쓴 사람 걸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다 자기 걸 막 우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으로 따지면 그 사람 거보다 아이템이 더 좋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그냥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항상 이 소신을 지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걸 좀 쓰시고요. 다만 이제 워낙 좀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이래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사례 연구로 좀 풀어드릴 텐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런 감각으로 스토리에 접근을 하라는 거지
요렇게 쓰세요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지키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제 스타일대로 안 썼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업계획서들도 많아요. 누구나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 자료는 이것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전략인데 이 말씀부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결국에는 다 중요하죠. 사실 7페이지 내외 그 분량에서 뭐 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7페이지면 금방 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예비 창업자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디어의 참신함이나 뭐 어떤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파급 효과 혹은 뭐 이제 구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이미 3년 미만의 창업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 초기 창업자로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까지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요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요쪽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성과를 냈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겠다,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스토리텔링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부분 안에서 여러분이 좀 더 표현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성장 기반 마련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아이템도 이것도 내가 뭐 그냥 유통업을 하겠다 해서 유통업 딱 내는 게 아니고 유통업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협약 기간 안에 내가 뭘 하겠다고 해서 아이템을 딱 선정을 하잖아요. 그 선정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아이템에 한정지었을 경우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고도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신제품 혹은 뭐 새로운 제품 라인업 같은 데 초점을 맞추셔서 아이템을 정하시고 그 밑에 이제 내용을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지금까지의 기업 활동과 성과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좀 오해를 막기 위해서 보통 기업 활동이라 그러면 뭐 뻔하잖아요. 아이템 계속 개발하고 계셨고 직원들 고용해서 여기저기 마케팅도 하고 계실 거고 뭐 유통망도 확보하려고 계실 거고 시제품도 만들려고 하실 거고 자금 조달도 하시려고 하실 거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것들을 한 3가지로 압축을 하면 일단 지금까지 얼마나 아이템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뭐 그 중에서도 투자 유치 같은 건 또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뭐 어떤 공모전이나 이런 데서 수상하신 것도 뭐 나름 좋은 성과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있는데요. 이 질문 되게 많아요. 매출이 꼭 있어야 되는가. 결국 매출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한 영리기업이다 보니까 그 영리기업의 존속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1년 만에 매출이 쭉쭉 나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하이테크놀로지로 가면 갈수록 매출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발해가지고 실제 시장에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이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기술 기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기본적인 성장 전략 자체가 완전히 틀을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도 실제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는 뽑아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임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이 검증된 암 치료제, 알약만 먹으면 암이 치료가 돼요. 근데 가능성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뭐 대학의 어떤 뭐 약학대학 교수진이 개발을 해가지고 뭐 확정을 했어요. 혹은 뭐 이번에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제로도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도 막 가능해서 뭐 논문도 나오고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는 뭐 실현이 되려면 임상까지 다 거치려면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상용화까지. 그러면은 1년 차에 매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준비도 안 된 걸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반대로 김밥을 만들어서 팔겠다. 김밥은 당장 만들어서 팔 수 있으니까 올해 안에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밥 장사를 하겠다, 뭐 새로운 김밥을 제품화시켜서 유통을 하겠다고 한 그 분이 방금 말한 암 치료제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도 위고 뭐 사업적으로도 위에 있냐 그러면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너무 매출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매출이 나오는 게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좋은데요. 또 굳이 마이너스 요소라고 하면 그런 경우 있어요. 직원 10명 고용했는데 1년 매출이 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매출 낸 거예요. 사실은 회사 운영 정말 못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 직원 100명 아니죠. 직원 10명도 아마 실제로는 월급도 제대로 못 나가는 그런 경우인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면 막 계속 대출 받아서 기부해서 뭐 받고 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주면서 회사에 부채가 쌓이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매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이거보다는 어쨌든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어떻게 성장 기반을 다녀왔는지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주시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나올 수 있는 성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과 뭐 여기 제가 안 썼지만은 그 회사의 역량,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본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반적인 개념만 짚어드릴 거라서요. 일단 첫 번째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문제인식에 보면은 크게 소항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제품 서비스의 개발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의 목적, 필요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강조해야 되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드리면은 왜, why라고 하는 부분과 무엇, what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즉 여러분의 사업이 왜 행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아이템이 왜 시장에 나와야 되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개발 동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 그렇게 그런 배경 안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아이템으로 해서 어떤 필요성을 충족시켜서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가,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게 조금 애매한 게요, 여러분이 개발 동기라고 하면은 이 why라고 하는 거란 걸 의미하는 거는 누구나 알 텐데요, 이 필요성이라는 게 what이라고 하는 거에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냐라고 하면은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정확하게는 이 개발 동기라고 하는 파트에서 여러 가지 발견되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고 그 필요성을 충족하는 내 아이템이 바로 여기에서 what으로 제시가 되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 이 what을 뒤에 나가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뒷장에 보시면 what이 또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애매모호하게 요 1-1, 1-2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2-1까지 들어가면서 why하고 what이 묘하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꼭 나눠야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토리텔링. 결국에는 그냥 개발 동기에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아이템에 대한 언급을 끝단에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이 필요성에서 그걸 이어주시고 또 그렇게 한다면 그걸 구체화하는 걸 그 2장에 넘어가서 말씀을 또 이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흐름을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 저도 아이템에 따라서 뭐 1-1에 썼는데 2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뭐 1-에 썼는데 앞으로 좀 땡겨라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대중이 없어요. 진짜 아이템 따라 달라집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개발 동기가 되게 중요한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개발 동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내 제품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많이 부각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개발 동기는 말 그대로 개발 배경, 즉 어떤 그 뭐냐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수익이 실제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수요 관점에서 서술을 하셔야 돼요. 즉 뭐냐면은 아 이게 문제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 흐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발이 절실하다, 뭐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이런 스토리로 가면 되고요. 제가 오늘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진 않는데요, 이거는 사례 연구에서 풀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그냥 방향성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사례를 집어넣으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박혀요. 제가 여기에다가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아이템이 다 환경 오염에 관련된 어떤 그 흐름을 따르게 돼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그 예시는 안 들어드릴 겁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왜 수요가 중요하냐, 좋은 제품이라고 다 구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뭐 무슨 캠페인하고 그러면은 뭐 서명하고 가세요 그러면 아 저거 좋은 거니까 다 서명해야지 막 서명해주지 않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되게 좋은 제품 나왔다 그러면은 그 제품이 좋다는 거 인정하셔도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꼭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나중에 살게 하고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똑같아요,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그 페인 포인트가 어딘지 정확하게 여기에서 조금 짚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성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된 다음에는
사업 성과나 당면 과제,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같은 것들을 같이 조금 언급을 하시는데, 요거는 사실 이 개발 동기에다 녹여낸다기보다는요 1-1이나 1-2에 적당히 섞여 들어가야 되는데요. 개발 동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점들이 있어 왔는데, 뭐 우리 회사가 여태까지 어떠한 일들을 해보니까 지금까지의 사업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떠한 부분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높게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스토리 이어갈 때 쓰시란 말씀이에요. 제품 서비스의 목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뭐 그냥 여러분의 아이템을 위에 있는 동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떠한 제품이 나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세부 내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이 확실하게 날 수 있는, 수요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불량 비율은 뭐 아이템 특성에 따라 적절히 조절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꼴이나 문단 서식은 뭐 애초에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뭐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강요하는 것도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저는 분량을 지키는 게 그래도 보기에는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요, 안 그런 분들이 또 선발되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제 2장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게 실제로 이 아이템이 구현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무슨 증빙 자료를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력과 어느 정도의 자원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지 그 방안을 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화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 매출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제품 제작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뭐 사람을 고용할 건지, 어떤 부분을 외주로 돌릴 것인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또 제작이 되면은 뭐 어떻게 오픈 베타 서비스를 할 것인지, 혹은 뭐 수정을 할 것인지, 또 어느 시점에 상용화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큰 관점에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거 사업기간 뭐 9개월, 10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안에 여러분 뭐 이거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그거 팔려가지고 매출 얼마 딱 나오고 이렇게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어느 정도, 여기 사업 추진 일정이라고 밑에 있잖아요. 여기에 추진 기간에는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협약 기간도 들어가지만 그 이후도 적당히 적어 놓긴 하거든요. 뭐 2022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조금씩, 뭐 너무 자세하긴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게 표시를 해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표시를 하되, 이거를 뭐 2020년도에 얼마, 2021년도에 얼마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그냥 뭐 1단계 어디까지, 2단계 어디까지, 3단계 어디까지, 이렇게 그냥 단계별로 제시를 하시고, 뭐 대략적으로 협약기간에서는 1단계 어느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완성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품들은 한 3개월 안에 현실화가 되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암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9개월 동안 한다고 해봤자 뭐 플랫폼 짜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기본적인 어떤 틀을 구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좀 단계별 제시를 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 사업 안에서 시장을 진입하는 것들도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사업 전체 로드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진입한다는 얘기는 실제 내 제품이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그 수익 구조를 제시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포함해서 뭐 로드맵이라고 했으니까 글로 쓰는 것보다는 좀 약간 도표로 그리거나 예쁜 그림으로 좀 이렇게 잘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뒤쪽에 이제 시장 규모나 이런 시장 분석 쪽이 있긴 한데요. 근데 제품 서비스 개발 방안에 사실은 수익 구조가 좀 같이 들어가 줘야 이 제품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도 같이 일목요연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좀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면 좋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 구조나 이런 BM이 나와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쯤에 집어넣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중요한데요. 목표 및 달성 방안은요, 말 그대로 목표잖아요, 목표. 협약 기간 동안에 어떤 목표를 제시할 건지를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뭐 시제품 제작을 어디까지 하겠다. 지금까지 이런 제품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느 수준까지 고도화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가끔 가다가 여기서 너무
목표를 작게 잡으면 안 지켜줄까봐 과도하게 많이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해요. 정말 있어요. 평가, 중간 평가 같은 거, 현장 평가 같은 거 가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막 여기에다가 막 말도 안 되는, 그냥 한 7, 8년 된 기업들도 지키기 힘든 그런 약속들을 해놔요. 뭐, 연매출 100억을 올리겠다. 그것도 이 사업 종료 시점에.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플랫폼을 뭐 어디까지 확충을 하겠다. 뭐, 암치료제를 만들겠다. 아니, 이거를 이렇게 확답을 써놓으면 어떠냐,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하는 말이, 아, 그 정도 수준이 될 정도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이 전혀 없거든요, 사업계획서에서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돈 받으려고 거짓말한 거죠.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안 줄까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이거 달성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달성 못하면은 환수해요, 그냥. 실패 판정 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심사단에서 미리 걸러졌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게 또 가끔 가다가 이게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가끔 있더라고요. 뭐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나중에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뭐 한 몇 년 지나서 감사 떠가지고 혹시라도 이거를 누군가 문제를 삼으면은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뭐 사업도 그만두고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데 환수 뭐 5천만 원 이렇게 그냥 빡 하고 날라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시제품 제작을 할 거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지. 뭐 여기에다 무조건 돈 받으려고 막 무슨 뭐 목표 과도하게 잡고 이거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내는 세금도 여러분이 내는 세금도 그 다음에 편의점에 알바가 내는 세금도 다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소중한 세금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오픈이 됐는데 이 사람이 뭐 연매출 100억 달성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사자, 세금을 낸 당사자가 과연 그거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그 돈 받을 만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을 때는요. 뭐 근데 나중에 한번 이거 끝나고 나면 한 번쯤은 제가 뜬금잡설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나라 돈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좀 책임과 의무를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맛은 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감사하게 내가 이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어디까지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이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에 넣고 초기 창업 패키지에만 들어가 있는데요. 뭐 여기 파란 글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현재 시장에서의 대체재 대비 뭐 우위 요소나 차별화 전략 이런 거를 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1년이건 2년이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해가 사실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시장 분석 보고서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값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경험이 녹아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도 미연에 좀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혹시라도 없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좀 잘 찾으셔가지고 동사가 자체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시장이나 수요에 대한 전망 그런 분석을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뭐 너무 구체적인 자료는 딱 필요한 수준으로만 넣으시면 돼요. 뭐 이것도 또 회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픈하면 또 나중에 혹시라도 불리의 사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래도 우리 회사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이 겉으로 볼 땐 이렇지만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쪽에 수요가 확실하게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런 자료를 모았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차별성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아이템이 부각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업체나 경쟁 제품 대비 이제 비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글로 쓰는 것보다 표를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글로 쓰면은 뭐 미국의 무슨 사는 한국의 무슨 사는 막 이렇게 나열하는데 좀 읽기도 짜증나고 근데 이제 비교표를 이렇게 뭐 써가지고 어디에서 우리 회사 거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되게 보기 좋고요. 보통 비교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표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글을 쓰시는 뭐 장점 단점 쓰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표를 그리셔가지고 뭐 동그라미, 세모, X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양쪽 다 괜찮은 방식이니까요. 뭐
각자 표현하기 편한 쪽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오해 많이 하세요. 이거 기존에 없던 거다. 그러니까 시장도 없다. 내가 처음이다. 여러분 처음 들어가는 시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망합니다 그냥. 예. 왜냐하면은요 그 시장에 어느 누구도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온갖 역풍을 다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그나마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대기업들은 그 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막강한 자본력과 인적 자원이라도 있죠. 여러분은 그냥 나홀로 탁 이 뭐냐 칼도 아니고 이 펜 하나 들고 딱 서가지고 역풍을 다 막아주면서 다 이제 터지고 나면은 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본 2인자가 나타나서 그 시장을 휩쓸어 버리는 그런 일이 정말로 많죠 현실적으로. 파이오니어도 엔간히 파이오니어여야지 기존에 없던 제품이다, 기존에 없던 시장이다. 기존의 시장이 왜 없겠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없었겠죠. 틈새 시장이요? 틈새 시장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존에 없던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아직까지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그 가능성이 미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처 못 보고 지나친 거고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던 시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없던 제품이라는 말로 우리는 비교 대상 없다, 우리가 독점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간단해요. 이 펜이 제가 없었을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 디지타이저 펜이 없었던 시절에는 저는 마우스를 썼죠. 그쵸? 마우스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키보드로만 모든 걸 다 했죠. 마찬가지로 대체 기술이나 대체 제품의 정의는요 얘랑 똑같은 다른 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었던 시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제품을 썼고 어떻게 그 아쉬운 부분을 메꿨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제를 하시고 그거 대비 내가 어느 정도 장점을 갖고 우위를 갖고 사람들이 그 가치에 열광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이유로 실제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분명히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수요 때문에 수익을 담보한다. 즉 뭐냐면은 아니 이게 차별성은 확실하게 있는데 한 10,000원 받고 팔아가지고 원가가 12,000원 나오면 이거 적자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강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성장 전략입니다. 이제 스케일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초기 창업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성장 전략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 계획서의 핵심은 첫인상 1장과 2장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이 이후에 있는 부분들은 시장 진출 방안이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고 뭐 그 외에 어떻게 팀원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은 향후에 필요할 경우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어긋나면은요 그걸 수정한다는 얘기는 사업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업종 변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유식한 말 있잖아요. 피보팅. 여러분 피보팅이 자랑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세웠던 사업 계획이 안 맞았던 거예요. 내가 틀렸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업이 한 번에 성공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창피할 일도 없겠지만은 피보팅을 한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예상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장 2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아이템에 대한 가치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실제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부각을 시킬 수 있으면은요 이 3장 이후부터는 조금 유하게 가도 되는 게 혹시라도 여기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수정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계획서 선발이 되고 나면은 또 이제 수정사업계획서라 그래서 이런 거 좀 고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자금 소요액 조달 계획인데요.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까지 받잖아요. 그 사업화 자금 1억이란 돈 안에서 지원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응 자금으로 집어넣으실 그 돈, 그 대응 자금을 합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 안에 이제 세부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뭐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 지원 자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 이거 이외에 실제로 회사가 사람을 더 고용함에 따라서 스케일업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시제품 고도화가 되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을 깔게 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저는 요 돈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구멍가게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진짜 돈이 필요한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다른 지원 사업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투자 유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매출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또 일부 자체 자금을 조달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방법들 이외에는 뭐 기보나 신보 뭐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자금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내수 시장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 중소기업 기술개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은 대다수의 그 첨단 산업들은요, 시장 전망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프 이렇게 그 따로 그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 뭐냐 PDF 올려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냥 복붙해가지고 이렇게 시장 커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번에 몇 명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초기 창업 패키지가 보통 10만 10대 1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600팀을 뽑는다. 그러면은 뭐 6,000팀은 아니더라도 한 4, 5,000팀은 지원을 하겠죠. 그 4, 5,000팀이 내는 사업 계획서 안에서요, 시장 규모 이렇게 감소세에 있는 그런 시장 보여주는 사업 계획서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 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왜요? 시장 망해가고 있는데, 시장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간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거 그냥 복사해 놓는 거 아무 의미도 없고요. 실제로는 이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이 시장 안에 어떻게 진입해서 어떻게 여러분만의 포션을 가져갈 것인가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내수시장 현황이라고 돼 있지만은 그 대제목이 시장 진입 창출 전략이잖아요. 진입 전략과 창출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당연히 기본적인 시장 분석은 그냥 간단하게 시장 성장하고 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에피소드 5, 6에서 제가 좀 다뤘기 때문에 오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거기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뭐 동향이나 템스탬송 같은 거를 좀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목표 시장을 설정해서 진출을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요게 이제 앞쪽에서 제시하셨던 차별성이나 경쟁성에 해당하는 부분들,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는 부분들하고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스토리텔링이 잘 되었다 그러면 뒤쪽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사업 아이템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요건 또 제가 나중에 뜬금 잡서에 이런 데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템이 되게 차별성을 크게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템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남들에게 알리지 않으면은요, 남들의 눈에는 그냥 같은 아이템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이 타블렛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거거든요. 이걸로 이제 이 낙서를 해가지고 훨씬 좋아졌잖아요.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이 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저게 볼펜이야 연필이야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이거를 여기 쓰는 걸 보여드리진 않았으니까 뭐 마우스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마우스로도 이거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이거 잘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은 제가 그냥 볼펜 잡고 자꾸 이렇게 막 얘기하는 줄 아실 거예요. 화면에 잘 안 보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정말 엄청나게 좋은 앱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 앱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은 그 앱을 어떻게 판매를 하게 됩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은 애플 앱 스토어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여러분의 뭐 앱을 뭐 올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디지타이저 딱 치면은요, 그 키워드랑 수백 개가 쫙 떠요. 그 수백 개가 뜨는 순서가 뭐 많이 다운로드 되는 순, 뭐 랭킹 순, 뭐 시간 대비 가장 많이 뭐 조회한 순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인기 순서로 딱 뜨거든요. 여러분이 처음 시장에 진입하는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의 아이템이 갖고 있는 가치와는 무관하게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저 끝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면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아이템이 가진 가치와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시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존재감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을 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만약에 유튜브 같은 걸 계속 꾸준히 하면서 어떤 일정 수준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안에서 뭔가 제품을 런칭했을 때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준비 같은 것들을 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어떤 그 근거가 되거든요. 또 우리 회사의 성과나 준비 사항이 되기도 하니까 너무 이렇게 뭐 매출이나 이런데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게 그 성과로 나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들을 해오고 어떤 고민들을 해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뭔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비즈니스 메이크업 시리즈 뜬금 잡솔 두 번째 메이크업 시리즈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너는 했지만 나는 하지 반대입니다. 너는 하지 않았지만 나는 했다. 이거 정말 막강한 파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조금씩 준비하시면은 되게 좋을 거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성과 창출 전략이니까 돈 얘기해야죠. 목표 매출 및 산출 근거 제시.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거 1년 뒤 매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얼마 올 연말쯤 됐을 때 만약에 1차 버전 나오면은 그때는 뭐 매출은 크진 않을 거고요. 베타 테스트니까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저희 사업 서비스가 커져서 2021년도쯤에 한 100명 정도에서 한 200명 정도의 회원 확보하면은 그때는 한 그래도 5천만원 기대할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부터 뭐 회원수가 더 확보가 되게 되면은 뭐 한 5년 뒤에는 저희가 한 100억 매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거만 합리적이고 어떤 추정하는 그 흐름만 합리적이면은요, 충분히 그거는 설득력이 있거든요. 누가 뭐 어떻게 계산했냐, 엑셀 까봐라, 뭐 산식 이렇게 안 해요. 중요한 건 상식선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매출을 그 계획을 세우고, 이 매출 계획을 세우고 산출근거 제시했느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그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제시해요 그러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목표 매출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한 산출 근거를 짰느냐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주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돼요. 왜냐, 그거 어차피 안 맞아요. 여러분 여기 성과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뭐 2020년 뭐 5월에 뭐라고, 2020년 10월에 뭐하고, 뭐 2021년에는 투자를 받고, 그거 맞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맞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 두 달씩은 늦어져요. 물론 운이 좋은 경우에, 혹은 진짜 여러분이 되게 역량이 우수하고 진짜 열심히 뛰는 경우에 그거보다 더 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안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 안 맞을 걸 제시하라 그러냐, 여러분이 한 회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는 대표로서 적어도 매출이나 수익에 대한 고민을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이 김밥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분식집을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원가가 얼마고 개당 얼마에 팔 수 있어야 되고 유지비가 얼마가 나오고 직원 한 명을 고용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어느 정도 그 인건비를 가져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려줘야 이 매장이 운영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매장을 분석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고민을 안 해보고 그냥 한 개에 2,000원씩 팔아가지고 하루에 1,000개씩 팔면은 한 달 수익 얼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하고 싶은 거는요, 얼마나 그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이 수익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그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민을 꼭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지원 사업에서 어떤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숫자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 생각엔 한 30억? 이거는요, 그냥 현장에서 그냥 생각난 대로 던진 거예요, 그냥. 절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보통 저한테 상담 요청해서 뭐 전화나 아니면 대면을 했을 때 요거 대답 못 하시면은 제가 쪼지는 않는데 잔소리 진짜 많이 해요. 요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해외 시장은요, 뭐 대체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에서 자리도 못 잡은 상태가 거의 대부분의 초기 창업 기업인데, 해외 시장까지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주 특이하게 몇몇 아이템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에 조금 더 특화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해외 시장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이나 현황은요, 그냥 뭐 앞으로 1년, 2년 안에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랬을 때 해외 시장은 또 국내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쪽에는 어떤 형태로 내 아이템이 변화가 돼가지고 어떤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서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은 그냥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해외 시장부터는 아이템이 정말 막 그 글로벌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막 치명적으로 이것 때문에 점수를 팍 가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요. 뭐 잘 그냥 적어주시고, 뭐 정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제시해드린 그 SM테크에 있는 참고 자료를 좀 보시고 참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성장 전략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기업 구성입니다. 이 사전 기업 구성은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뭐 대표자 현황 및 역량, 뭐 이건 거의 뭐 여러분의 이력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냥 뭐 너무 구구절절 적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 제품이나 서비스랑 관련해서 대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등을 좀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뭐 재직 인원 및 고용 계획, 이것도 뭐 그냥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런 걸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아, 그 말씀 드려야겠네요. 뭐 합리적인 선에서 적어주시면 돼요. 뭐 전 이거 고용 계획 뭐 2명 적었는데 고용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시는데요. 고용 못할 수 있는 이유는 되게 많잖아요. 이번에 뭐 코로나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도 이런 일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뭐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어쨌거나 계획이기 때문에 뭐 아예 얼토당토 않게 뭐 올해 안에 30명 고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요, 그냥 적정 수준에서 내가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고 이런 이제 인원들을 이렇게 채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게 말씀드리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뭐 질의응답이나 이런 데에서 뭐 대면평가 갔을 때 아이고 고용계획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인원들 다 수급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 중에서 우선순위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빨리 알아보고 있고, 뭐 한 명은 이미 뭐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지원사업 되는 대로 확정이 돼 있고, 그 나머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영입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외주 쪽으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 뭐 이렇게 이끌어 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업무 파트너 현황 및 역량은 있으면은 좋아요. 뭐 어쨌든 이제 세상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사업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파트너나 이런 협력 기업이 있으면은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MOU 같은 거 맺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건 있어요. MOU 맺으면 다인 줄 아시는 분 있는데요. 저 지금 종이 한 장 들고 나와서 밖에 다녀도 MOU 한 10개 맺어올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기업이 많아가지고. MOU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나중에 뜬금접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상호 이해 관계를 위한 동의각서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면 서로 돕겠다 이런 건데, 의미는 있어요. 뭐냐면은 적어도 그걸 맺었다는 건 저 회사랑 내가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교류가 있어서 MOU 정도 맺을 수 있는 회사라는 거니까 향후 협력을 해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있겠죠. 그 정도 의미에서 가산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플러스적인 요인 될 수는 있습니다. 기술 보호 노력, 자체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영업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서 회사의 자산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 기술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뭐 1년차 미만의 창업기업들 중에 요것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쓰고, 뭐 기껏 해봤자 서버에 패스워드 같은 거 뭐 대표가 관리하고, 나가는 출입 기록 같은 거, 로그 같은 거 이제 따지고, 요 정도는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적어주시고, 그 외에 조금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이제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참고자료에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그냥 뭐 참고자료 보시면은 이거는 정말 쓰기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이런 부분들, 뭐 4-1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참고자료 참조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차용을 해서 쓰셔도, 이게 무슨 뭐 논문에서 뭐 독창성, 오리지널리티 따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천 계획. 참 이게 어렵죠. 보통 초기 창업 패키지 내시는 분들이 지금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서 대다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시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적당히 적으시면 되는데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계획이라서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그냥 요런 것들은 내가 실제로도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몇 개를 좀 뽑아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참고자료 보시면은 요 항목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냥 이거는 제가 요것만 강조를 할게요. 이거 백지 내지 말 것. 예. 가끔 가다 보면 없음 해가지고 사다시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이번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은 그 사업계획서 안에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아예 날려버리면 그냥 빵점이잖아요. 100점이 10점 정도 있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10점이 10%인데 빵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10점 안 받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사실 그냥 그래도 웬만큼 합리적으로 그냥 다른 참고 자료에 있던 것들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그냥 기본은 가고 가는 점수거든요. 근데 이걸 빵점을 받으면은요, 점수 깎이는 거 둘째 치고 이게 꽈락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 날리지 마시고, 여기 항목들 보면은요, 해당 사항 없을 경우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이렇게 명시된 거 있어요. 그런 건 날리셔도 돼요. 그냥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적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그런 항목들 없는데 그냥 훅 날려버리시면은요, 그냥 꽈락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의 부족인 거죠. 이거 뭐 참고문헌에 다 있는 건데 그거 못 쓰시겠어요? 그래서 백지만 안 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본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요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계획서 쓰는 법을 말씀드렸지만은요, 사업계획서에 정답은 없어요. 제가 예시를 웬만하면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 예시를 보통 보여주고 시작을 하면은요, 그냥 그렇게 써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사업계획서는 세상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제 강의 이렇게 엉성하게라도 들으시고 엉성하게라도 본인 생각을 어떻게든 글로 써가지고 막 노력해서 갖고 왔는데 내가 진짜 써볼 때까지 써봤는데 이렇게밖에 못 쓰겠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로 그 사업계획서가 되게 한 4-5단계 정도 업데이트 될 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저도 계속 물어보면서 그 대표님의 생각을 계속 파고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요? 왜요? 왜 이렇게 파고들면은 대표님이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자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털어놔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대표님 지금 고민하신 거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쓰는 내용들에 대해서 표현을 고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그런 중기부에 올라온 자료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은 바로 이거. 대표 본인의 생각을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스토리상으로 중요한 거는요, 이 안정적으로 협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우리 회사 그 다음에 다음 지원사업 못 받으면 망할 수도 있다, 절대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이 협약기간 이후에 이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매출을 스스로 올리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그 역량을 어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구현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고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술이 팔리지 않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마케팅 역량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같은 것들도 강조를 하시고, 혹시라도 없다 그런 그런 전문 인력들을 영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그런 계획 같은 걸 잘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팀원 영입이나 협력기업 이제 모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가능하면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최종 그 사업계획서 내시기 전에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뭐 MOU를 짠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을 계속 이제 구해가지고 뭔가 좀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다못해 시제품 제조업체나 이런 데라도 좀 섭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우리 회사는 뭐라는 회사다라고 하는 거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제가 사업계획서에 담아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사업계획서에 그 묘하게 정말 못 쓴 사업계획서인데 묘하게 방향성이 잘 맞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아니 이거 정말 못 쓴 사업계획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되게 많은 부분이 누락돼 있는데 아니 희한하게 스토리는 또 이어져요. 그런 경우 대표님하고 보통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5년 뒤 10년 뒤에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스토리 라인 자체는 잡는 거예요. 왜? 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큰 그림 안의 어떤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뒷단과 앞단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틀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 경우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층적으로 상담을 할 때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끄집어내 드릴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비전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되면 이것도 좋아지고 그럼 이것도 좋아지고 이것도 좋아지면은 결국에는 이 사회가 되게 아름다워지겠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제가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얘기하죠.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되게 구차하지 않니? 다시 해와, 알았지? 그러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제자들이 아니면 또 그렇게 얘기 못 하니까요. 이제 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 만들어서 팔려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5년 뒤 10년 뒤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꿈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는 꿈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가져오시면은 좀 좋아요. 상담하기도 좋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당장은 처음이라 사업계획서 쓰시기 힘들어도 한 번, 두 번 조금 연습하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를 사업계획서에 잘 녹여내고 그만큼 투자받기도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앱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앱이 실제 시장에 나왔을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검색해서 나오는, 단축어로 검색해서 나오는 수많은 앱들 중에 저 끄트머리에 있는 하나인데, 많은 소비자들이 이 끄트머리에 있는 걸 찾아가가지고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보여주셔야 돼요. 단순한 가치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존재감을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는 전략 또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잘 보여주시면 좋은 사업계획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강좌의 끝이죠. 일문일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빨리 끝나요.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제가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는 건 했는데요. 첫 번째, 우수한 사업계획서 사례나 성공적인 샘플이 있냐, 뭐 예산 책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우수 사례라고 하는 거는 존재해서도 안 되고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거 보고 여러분이 쓰는 순간에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는 엉망으로 바뀝니다. 이거 여러분의 생각을 녹여내는 건데 남의 틀에 맞춰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스토리를 짜시되, 이제 그 사이사이에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 이건 그냥 글을 쓰는 방법이잖아요. 예, 그냥 단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업계획서스럽게 쓰느냐, 그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기부 참고자료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너무 컨셉추얼한 것만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거 뭐 맨날 맞는 소리만 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나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분들 있어가지고 제가 예시를 드리진 않을 거고요. 요런 느낌이면은 안 좋은 사례, 요런 느낌이면은 좋은 사례, 요런 식으로 몇 가지 사례 연구를 조금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 정규 강좌랑 별개로 사례 연구로서 별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4개 질문들, 뭐 이런 제품도 사업 지원이 가능한가요? 뭐 마케팅 비즈니스로 따낼 수 있는지요? 뭐 매출이 있어야 되는지요? 아직 팀원 매출이 없는데 초창 지원해도 되는지요? 뭐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뭐 이 4가지가 좀 다르긴 한데 카테고리는 딱 하나예요. 그냥 이런 걸로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요. 그 용감한 분들은 지원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됩니다. 그게 좀 희한한데요. 꼭 매출이 있어야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요, 실제로 선정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 기준을 볼 때는 어쨌든 뭐 사업계획서 잘 쓰시고 발표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이거를 고민하시는 게 전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이거 뭐 국가에서 돈 주니까 내자, 이게 아니고요.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거고, 이걸 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키워가지고 그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많은 이익을 얻겠지만은 이로 인해서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국가 발전에도,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국민의 세금을 정말 효율적으로 진짜 값진 그 자산으로 활용을 해서 성장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예, 어떻게 이 나의 생각을 어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맞지요. 이거를 뭐 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냈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특히 이제 매출 여부나 이런 것들은 좀 뭐 플러스 요인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니죠. 마이너스 요인까지는 아니지만은요. 뭐 플러스 요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확률이 적긴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서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돼서 다음 걸 준비를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사업계에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뭘까요? 아마 이쪽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유의사항이라기보다는요, 요건 제가 그냥 개인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B2B 서비스잖아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요층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라고 해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향이 어떻게 되고 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소비자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랬는데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B2B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게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원하는 그런 수요가 어떤 것인지를 뭐 설문이건 뭐건 해가지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시장을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 가면은요, 그 시장의 니즈를 확실하게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뭐 삼성에 팔겠다, LG에 당장 팔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이 급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뭐 쿠팡에 팔겠다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지양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현재 그런 시장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니즈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공략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만 잘 부각하시면은 오히려 시장 진입 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이제 일문일답 두 번째인데요. 뭐 아이디어와 팀 빌딩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가요? 이제 둘 다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서류 평가하고 대면 평가에서 보는 게 좀 달라요. 서류 평가는 아무래도 이제 서류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뭐 아이디어라고 국한시킬 수는 없지만 그 아이템의 가치와 그거의 실질적인 어떤 그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업화가 될 것이고 어떻게 수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그 페이퍼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걸 심사하는 평가위원들은 그 분야의 어쨌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대면 평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일단은 서류 평가를 넘어갔다는 거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의 아이템이 충분히 시장에서 먹힐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건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면 평가에서 보는 거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또 어느 정도로 잘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대면 평가는 사람을 좀 중심적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신감 없는 태도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생각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했다는 거는 대표로서 어떤 자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준비가 됐다는 건데 그게 또 안 돼 있다거나 그러면 좀 아무래도 좀 깎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중요한데 서류하고 대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다는 건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초기 창업이잖아요. 작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때는 예비 창업자도 지원을 했어요. 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비 창업자 중에 이제 그 40대 이상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창 1자 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비 창업자도 뽑아가지고 되게 좀 기준이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1년 차에서 3년 미만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 성과도 꽤 좀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심사위원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감안을 하셔야겠죠. 가성비 있는 초기 시장 조사 및 마케팅 방법. 이게 이제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구축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거는 제가 정말 가성비 좋은 방식으로 에피소드 5하고 6에 한번 강좌를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후속의 다른 컨텐츠로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의 정확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은요, 보통 이거 심사 이루어지면은 보통 이게 경쟁률이 한 5대1에서 10대1 넘어가요. 그러면 50명 뽑는다 그러면 500명이 오거든요.
그거를 몇 명에서 안 보기 때문에 한 장소에 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나눠가지고 막 심사위원들 막 여러 명 와가지고 그날 와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아요. 그날 명함 돌리고 인사한 다음에 막 평가하고 또 다들 바쁘긴 또 더럽게 바빠요. 그래가지고 평가 다 끝나면은 이제 가방 챙겨가지고 가요.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막.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편파적인 판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뭐 심사위원들의 영향이 있지 않냐 그러는데요. 의외로 사람들 보는 눈이 비슷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이 잘 나와 있는 것들은 대체로 점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건 점수가 대부분 낮고요. 그 중간이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 좀 개인 편차가 있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AI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드웨어 기반의 제조업을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 편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뭐 그 정도로 막 크게 막 이렇게 당락이 결정짓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선정 기준의 정확성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금 많이 받는 법이나 성공 전략, 합격 비결. 뭐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그냥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시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정 기준이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사업계획서 쓴 걸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조금 부족하게 썼어도 이 사람이 충분한 사업 역량이 있고 그동안 해온 것도 많은데 그냥 글을 좀 잘 못 썼을 뿐이구나. 이런 분들은 점수 높게 나오고요. 발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발표 기가 막히게 하고 사업계획서 기가 막히게 썼는데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저 꾼이구나. 그런 경우에는 점수 좀 깎아요, 실제로. 그래서 좀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 의지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본인의 어떤 소울 이런 거를 좀 잘 녹여내셔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여기 지원금 많이 받는 법은 뭐 기본적으로는 다들 뭐 1억 꽉 채워서 내시잖아요. 뭐 굳이 그거보다 낮게 써야 될 필요도 없고요. 뭐 평균 5천인데 뭐 5천에 맞추지 않으면 뭐 건방져 보인다는데 그거는 뭐 맞지도 않는 소리고요. 그냥 꽉 채워서 내시면은 나중에 이제 등수가 나오잖아요. 평가 점수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이제 차등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점수 높게 받으면은 뭐 지원금 많이 받으시게 되겠죠. 예, 뭐 이런 얘기로 일단은 뭐 요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일문일답인데요. 여기 이 내용이요. 뭐 창업 지원 가능성 및 참여 여부, 뭐 사업 등록증이 업태가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시제품에 대한 결과가 부족할 때 사업 계획서 어떻게 쓰면 될까? 요거는 정말 아이템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서 요거 질문하신 분 혹시 이 방송 보신다면 Q&A 창구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상황에 맞게 좀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재무 비즈니스 모델을 좀 알고 싶다. 이런 사업계획서 말고 진짜 쓰일 수 있는 거, 혹은 뭐 투자 유치에 좀 특화된, 투자 유치에 특화된 그런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은 정말 별도 컨텐츠로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그 회사에서 임원들이 쓰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풀어낼 수 있으면 좀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창업 시작 시 고려할 사항, 첫 단추 잘 깨는 법, 뭐 실수하는 사항들, 뭐 팀빌딩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제가 정말로 저도 이 사업계획서 강의만 하다 보면 정말 지겨워 죽겠거든요. 원래 이거 하려고 이 강좌 시작한 게 아닌데, 지금 유튜브 지금 매 주마다 정규 강좌는 죄다 사업계획서예요. 그래서 좀, 요거 좀 빨리 끝나고, 제가 디딤돌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은, 요거 정말 여러분한테 좋은 컨텐츠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 이거 하려고 이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초기 창업 관련 정보, 이거 제가 조금 지금 고민인데, 혹시 이거 뭐 유튜브로 창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 이거 물어보신 건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 유튜브가 이게 저희 수익을 목적으로 한 유튜브가 아니라서 유튜브 창업은 모르겠고요. 뭐 언제 시간 되면은 제가 별도로 이거 시작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 어떤 그 시행착오들이나 뭐 필요한 준비들 이런 거는 한 번쯤 제가 한번 다루기는 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문일답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그 질문인데요. 뭐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도 괜찮습니까?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가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진행하는지. 뭐 사실 제가 원래 하던 게 오프라인 특강에서 이런 강의들을 막 컨텐츠 짜가지고 최근에 중요한 이슈들이나 관심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뭐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가 있어서 제가 사실 좀 짜증나가지고 유튜브로 전향한 것도 있거든요. 다양한 컨텐츠를 구상 중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 뜬금 잡설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담고 있어요. 이거 잡설이라고 했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귀에 꽂고만 다니셔도 되니까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년 초창배를 타기 위해서 준비하면 좋을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Tomorrow is another day고요. 내년 초창패가 사실 어떻게 바뀔지는 내년 돼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일단 지금 사업에 매진하시고 뭐 그 사이사이에 이제 시장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분석들을 조금 철저하게 해두시면 좀 도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없이 창업이 가능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제가 대답을 드리기엔 좀 부적절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이 없이 창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 안 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안 내게 되잖아요. 뭐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엄밀하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는 뭐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좌는 정규 편성은 아니지만은 제가 사업계획서 길라잡이 3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사례연구 AS 코너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일주일 안에는 올릴 생각인데 언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대신에 이거는 최초 공개로 오픈을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뭐 좀 약간 게릴라성으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어쨌든 반드시 올릴 테니까요. 좀 적당히 정보가 쌓이고 제가 충분히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사례가 모이게 되면은 어쨌든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새롭게 컨텐츠를 잡아가지고 비정기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이제 항상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의 강의 자료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참고로 온오프믹스에 올리신 분들은 제가 이제 요거 녹화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타 강의 자료가 필요하거나 뭐 질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이제 요즘에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Q&A 창구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즉각적으로 대답은 못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생업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퇴근이 끝나고 집에 오는 저녁 10시 이후에는 항상 확인을 해서 아무리 늦어져도 답변을 꼭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